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까지 이제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꽤 크게 하락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5%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난 3거래일 동안 워낙 급격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물가 지표, 즉 CPI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CPI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게 될 경우 조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술 성장주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1.5%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요. 현재 미국 시장의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전체린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입니다. 장 마감까지 3분가량 남았는데요.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전일까지 3거래일간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3대 지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면 다우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소폭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나스닥 지수는 막판까지 낙폭을 쭉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가량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일 발표되는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로 몰려 있습니다. 11월 CPI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엇갈린 방향성을 이렇게 띠게 됐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경제학자들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CPI 지수는 연간 6.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1982년 6월 이후로 최대 폭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시장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가 오늘 중에 일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해진 주간 실업지표 역시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주간 실업 건수가 18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5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업앤다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다소 크게 엇갈리는 하루입니다. 일단 가장 약한 섹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이미 소비자가 1.5% 가까운 낙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술주 1% 안팎의 마이너스권까지 장중 내내 낙폭을 좀 크게 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역시도 0.7에서 0.6%가량의 낙폭이고요. 반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가 소폭의 상승권에서 움직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주려는 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구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로 넘어와서는 오늘 반도체 쪽에서의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3에서 4%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주들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는 점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한편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보합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3조 달러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애플이 되겠는데요. AR, VR 부문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미 소비재 섹터 내에서 테슬라가 크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장 마감 직전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CVS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 역시도 좋은 흐름을 오늘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런칭하고 또 약국과 보험 사업을 묶어서 앞으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사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오늘 장 4.5%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CVS 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RH 역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EPS가 7.03달러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었고요. 또 매출에 대한 전망치 역시도 상향 조정을 시켜줬습니다. RH의 주가는 오늘 장 5.67%의 플러스권에서 거래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루시드 그룹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입니다. 17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라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PER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대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LUV,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강하게 주도해 갔던 여행 관련주들인데요. 오늘은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항공주 가운데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3.7% 가까운 낙폭으로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호텔, 카지노 등과 같은 기타 여행 관련주들 일제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일까지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새벽 6시 정도를 기점으로 쭉 내림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WTI 선물 가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수요 부족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TI 선물 가격 현재 2.5%의 마이너스권이고요. 70달러 수준을 지켜낸 채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업 지표가 오늘 이렇게 급감세를 보이자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그와 반대로 금 가격은 소폭의 마이너스권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금 가격 선물은 현재 0.5% 하락하면서 온스당 1,776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마치기 전에요. 지수 집계가 모두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지수까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결국 강보합 수준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네요. 오늘 0.12% 상승이고요. 35,797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 하락입니다. 4,675포인트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1.4%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15,559포인트 선을 가리킨 채 오늘 장 거래의 문을 닫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채린 앵커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총 3가지의 키워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불안할 땐 금융주.
사실 모든 게 불안할 때 금융주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금융주가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게 바로 금융주이기 때문이죠. 올해 들어서만 사실 금융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주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JP모건은 약보합권에서 끝났고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강보합권에서 끝나기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금융주 ETF인 SPDR S&P 은행 ETF가 올해 들어서만 약 24% 정도 올랐습니다. 그중에 JP모건은 올해 들어서 지난 12개월 동안 31% 상승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2개월 동안 50%나 올랐습니다. 자, 금융주가 경제 정상화 그리고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을 앞두고 빠르게 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하지만 여전히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크빌 자산운용의 그 분석인데요. 다음 주 14일과 15일에 있을 올해 마지막 FOMC에서는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2배가량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다가 최근 미국 지역 상업은행들 간의 M&A가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미국 고객들이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당시에 돈을 안 썼던 것도 있을 것이고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 지원금도 있다 보니까 은행들의 고객들이 굉장히 돈이 많다는 것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주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이라고 토크빌 자산운용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연간 S&P 500 지수 그 재편 역시 금융주에 대한 매력을 좀 더할 것이라고 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뜯어보니까 S&P 500 구성 종목 변경에 몇몇 기술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금융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선호되는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몇몇 기술 기업들이 만약에 핀테크 기업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렇게 구성 종목이 좀 재편이 된다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그 금융 섹터까지 큰 관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금융 섹터는 여전히 매력이 높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크빌 자산운용에서는 지금 금융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금융주 매매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금융주의 모든 매력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날 같은 자리에서 밀러 타박의 수석 전략가는 금융주에 대해서 사실 중립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가 금융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눌려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의견이었었는데요. 자, 지난 6월에 금리의 수익률 곡선이 매우 가팔라지면서 그 당시에는 이 밀러 타박에서도 금융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익률 곡선이 점차 평탄해지고 있고 이는 이 금융주들의 수익성을 수익성을 약간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금융주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진입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섹터 ETF로 접근하기 싫고 또 개별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선택해볼 만한 기업 두 가지를 꼽았는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두 가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입 시점을 잡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또 금리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주를 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52년 만의 최저인데요. 52주도 아니고 네. 52년 만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직자에 대한 데이터가 오늘 나와서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4만 3천 건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예상치였던 21만 1천 건보다도 낮았는데요. 이번 수치는 1969년 9월 첫째 주에 기록했던 18만 2천 건 이후로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나온 바람에 해석이 분분하게 나뉠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급감이 계절 변동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만약에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수치였더라면 28만 건이 넘었을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시장의 극심한
극심한 경직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간 실직자가 낮다는 건 그만큼 신규로 해고되는 인력이 없다는 건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금의 극심한 인력난 탓에 이미 있는 직원을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데요. 주간 실업 건수가 최근 3주 연속으로 10만 대 후반에서 20만 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것은 고용이 그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시그널이다라는 해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게 이제 지표로 계속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물가까지 내일 나오게 된다면, 물가가 매우 높게 나오게 된다면 연준은 당연히 긴축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연준의 정책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날 지표가 앞으로의 연준 정책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1월 신규 고용은 21만 명 늘어나면서 굉장히 저조하게 발표가 됐었죠.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와 동시에 주간 실업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참여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1월 고용보고서에서도 이 점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었는데요. 11월 노동 참여율이 61.8%로 늘어나면서 경기 활동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61.7%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낮은 주간 실업 지표가 노동시장 회복의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BMO의 전략가 이안 린제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유연하게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열리는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 여부를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테이퍼링의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진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리고 뭐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나오는 거 보시는 것처럼 고용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런 가운데 금리를 좀 올리게 된다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오뱅크, 누뱅크라는 키워드를 선택해봤는데요. 네오뱅크는 뭔지 전철인 앵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뱅크는 뭔가요? 누뱅크는 지난 밤사이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인데, 네오뱅크는 우리가 뭐 온라인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온라인 뱅킹, 핀테크 기업들을 보통 네오뱅크라고 부르는데요. 자, 네오뱅크 가운데 하나인 누뱅크가 지난 밤사이에 시장에 상장을 했고 상당히 성공적인 그 상장을 IPO를 했습니다. 네오뱅크 가운데 하나인 누뱅크인데요. 오늘 시장에 상장한 누뱅크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누뱅크는 온라인 뱅킹 스타트업인데 특이하게도 이건 브라질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 이날 미국 시장에 상장했는데 거래 시작 가격이 11.25달러였습니다. IPO 직전에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시작 가격은 약 8에서 9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시작됐을 때는 11.25달러로 시작했기 때문에 20% 정도 급등으로 출발한 겁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IPO를 한 거죠. 자, 누뱅크가 과연 그럼 어떤 기업인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창업을 했던 브라질 핀테크 기업인데, 브라질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비슷하게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서 계좌가 없거나 아니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바로 핀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거든요. 자, 누뱅크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창업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곳에서 약 4,8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죠. 자, 창업 이래 경기 침체도 있었고요. 뭐 팬데믹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모두 이겨내고 지금은 다른 핀테크 기업인 차임이라든지 로빈후드, 소파이 이런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정되는 기업 가치는 약 414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정도죠. 자, 이런 기업이 IPO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죠.
브라질의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누뱅크가 빠른 속도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브라질에 안 가보다 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사실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자, 누뱅크의 CEO가 그 브라질의 현재 금융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는데 누뱅크 CEO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은 5개의 은행이 국가 자산의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연간 신용카드 이자율이 최대 300%에 달한다고 해요. 또 인구의 3분의 1이 은행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도 브라질 도시의 60%에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미진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상으로도 은행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게 바로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뱅크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워렌 버핏도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하고 워렌 버핏은 누뱅크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텐센트와 인베스코의 주인이었던 세콰이어 벤처 캐피탈도 누뱅크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최근 시장은 신규 IPO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썩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IPO를 단행했던 기업들 가운데 현재 수익권에 있는 기업은 글로벌 파운드리 단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권이거나 아니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신규 IPO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당연히 부정적인 시장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뱅크도 지금 성공적인 IPO를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만 지금 그 금융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브라질 그리고 남미라는 그 지역에서 핀테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누뱅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관찰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앵커들의 이슈 픽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채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